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침댁이지만 엄마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비단결보다 더 고운 사춘기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40대 엄마입니다. 지금은 딸아이와 마치 둘도 없는 단짝 친구처럼 투닥투닥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제 아이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엄마가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있어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 전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 눈에는 마냥 아기 같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니까 제가 참 죄가 많은 엄마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이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바로 제 처자식 나몰라라고 밖으로 놔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놈은 자식 핑계로 제가 이혼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설치고 다녔어요. 제가 속을 보통 끓인 게 아니에요. 무려 저보다 잘났다는 여자를 만나 놀아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딸아이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그지없는 인간이 바로 그놈인데요. 야, 너 같으면 너보다 더 잘난 여자 나타나서 관심 있어 하면 안 넘어가겠어? 너라고 별 수 있었겠냐고. 이게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 수모까지 당해야 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야? 어? 그래도 내가 우리 지 아빠인데. 이 정신 나간 놈이. 야, 너 말 잘했다. 결혼해서 새끼까지 딸린 놈이 똑바로 살 생각은 못하고 제 마누라, 제 자식 새끼 얼굴에 똥칠을 해? 그래놓고도 감히 니놈이 우리 지아를 입에 올려? 이 금수마트 못한 새끼야. 내가 나랑 내 새끼 기만한 놈을 그럼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았어? 아무리 아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 생각이라고는 한 톨도 안 하는 놈을 언제까지 마냥 두고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가슴을 치고 이를 간 끝에 결국은 제 모든 걸 다 걸고 그놈에게 철저한 복수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무렵에 일어났어요. 당시 저는 결혼 10년 차를 넘긴 가정주부였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12살 때였어요. 아이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 위반으로 생긴 아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남편과 그렇게 꼭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당시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던 남편을 2년 넘게 만나고는 있었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안이 엄한 편이었기 때문에 본가에서 잘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취미 생활이나 저 편할 대로 지내는 일상이 참 좋았거든요. 가급적이면 결혼 전에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천천히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경 씨는 가만 보면 우리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처음부터 서경 씨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관계에 진지한데 꼭 나만 그런 것 같아. 아이, 그럴 리가 있어. 나도 태훈 씨한테 마음 없었으면 뭐하러 일부러 시간 내서 사람을 만나겠어. 내 성격 안 그런 거 잘 알잖아. 네, 제가 워낙 집순이였던지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굳이 별일 없는데 외출해서 사람 만나고 그러는 게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나이가 차도록 변변하게 연애도 길게 지속하지 못했었습니다. 연애라는 게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지금도 매일같이 밖에서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들을 보고 있으면 둘 다 에너지가 참 대단하다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 비록 저보다 남편이 제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남편에게 아예 애정이 없었더라면 저도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비록 결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피임을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남편은 호시탐탐 저랑 결혼할 기회만 엿보았으니 저 모르게 저한테 거짓말하고 피임에 소홀했을지도요. 완벽한 피임이라는 건 없다고들 하니 100%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지금도 남편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거야 후일담이고 어떻게 생겼든지 언제 생겼든지 간에 제 딸아이가 제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비가 어떤 인간인지와는 별개로 아이는 제게 그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제 삶을 확장해준 제게는 우주와도 같은 존재니까요.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셨던 저희 친정아버지는 막내딸의 혼전 임신 소식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연히 귀한 딸 시집도 가기 전에 덜컥 임신부터 시키는 예비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전전긍긍 하셨으니 저희 결혼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역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런 걸 진작 알고 있었으니 제가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되면 무조건 저랑 결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비록 그 일로 장인어른의 못마땅한 사이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결혼 허락받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미안한 척이라도 하더니 결혼에 성공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저희 아버지한테 잘 보일 노력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지 싶습니다. 살갑게 굴어도 쉽게 화가 풀리지 않을 판에 남의 딸 도둑질하듯 데려간 사위가 저희 집에서도 예뻐 보일 수 없었겠죠. 아마 결혼하고 나서라도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좀 살갑게 굴었다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덕분에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저희 친정 간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명절에 자기 본가 드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집에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빈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당신만 자식이야?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야. 명절 당일 내내 당신 집에서 뼈가 빠지게 나 혼자 일했으면 당신도 우리 집에 얼굴 한번 비춰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당신 집처럼 당신한테 일을 시키기로 했어 뭐했어. 내 오는 음식 한 끼 먹고 오는 것도 그렇게 못하겠어? 명절연휴 며칠이나 된다고 거기까지도 갔다 오냐? 당신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직장인한테 얼마 안 되는 휴일이 얼마나 귀한 줄 뻔히 알면서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해줘? 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지아 데리고 당신이랑 둘이 다녀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나 없으면 못 가게 뜯어말리기라도 해?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이런 것까지 귀찮게 굴어야겠어? 편하게 살림이나 한다니? 내가 그 말버릇 고치라고 했지? 제가 지아 낳을 무렵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지아 낳고 나서도 한동안은 출산 후유증으로 고생을 꽤나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유부녀가 되었어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발언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회사에 붙어있고 싶었으나 병가가 길어지다 보니 저로서도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니던 회사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살게 될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를 위로하길커녕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이 싱글벙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무슨 회사야. 그렇지 않아도 아이 낳으면 아이는 엄마 손으로 직접 키우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 설마 내가 당신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이라도 하겠어? 귀한 내 새끼 키우느라 집에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생 안 해도 내가 몸 부서져라 이래서 당신이랑 우리 딸내미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 팔다리 다 자르고 나서 남편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얌전히 제 새끼 키워주며 자기 뒷바라지 착실히 할 부인으로 저를 낙점했는데 애초에 제가 직장 다니는 걸 그렇게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 나이 먹고는 뻔히 보이는데 그때는 왜 미처 알아보질 못했을까요? 어른들이 결혼 전에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한다고 하시는 게 이래서인가 봅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업주부가 되고 나자 제 한몸 부서지게 가족 부양하겠다는 다부진 다짐과는 달리 슬슬 남편 불평이 늘어만 갔습니다. 당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반찬이 이게 뭐냐? 내가 10첩 반상까지는 안 바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하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진짜 너무한다. 10첩까지는 안 되더라도 7첩 정도는 되는 밥상이었어요. 그나마 낮에 저 혼자 먹을 때는 아이 혼자 독박 육아하느라 밥에 물 말아서 겨우 김치나 무말랭이 얹어 먹는 둥 마는 둥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초라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남편 들어오는 저녁 시간대에 아이 등에 업고 관절 다 상해가며 퇴근에 고생했을 남편 음식만큼은 제가 먹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쏟아 준비한 거였어요. 그래도 아이 낳고 제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을 때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렇게 180도 변한 태도에 처음에는 제가 정말로 잘못했나 싶어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저 혼자 서운한 마음에 울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곧 그게 그놈이 제 마누라를 길들이겠다고 부린 패악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밥상머리에서 타박하면 밥삭이고 뭐고 싹 걷어치워버렸지만 말이에요. 여보,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음식 귀한 줄도 모르고 해놓은 것까지 싹 갖다 버리는 건 좀 그랬어.
몇 날 며칠 저녁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놈이 사과랍시고 하는 말에 귀도 안 차더군요. 그렇게 제가 직장 간둔 이후로 점점 부부 사이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반응이 저 따위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미 생긴 딸아이 아비 없는 자식 만들 수는 없으니 이 악물고 참았던 거죠. 내가 돈만 있으면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우리 지아 데리고 단박에 이 집구석 박차고 나가는 건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 낳고 경력 단절을 경험해 보신 주부님들이시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제 취업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아이까지 딸려있으면 더하죠. 중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트 캐셔밖에 없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이 재워놓고 남편 몰래 조금이라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취업 사이트를 뒤적이다 한숨을 쉬며 덮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아직 아이가 유치원도 가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혼자서 집에서 독박 육아하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잠이 모자랄 지경이었으니까요. 자연히 남편한테는 관심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꼭 사람 말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니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몇 번의 기싸움 끝에 제가 쉽게 자기 뜻대로 고분고분해질 유형의 인간이 아님을 파악했는지 이제 남편도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면 굳이 저한테 말을 붙이지는 않더라고요. 부부라고 하기엔 다소 삭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애초에 저희 관계를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것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제게 존재 자체가 축복인 것과는 별개로 아이가 생기는 과정 역시 제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았어요. 결혼 이후 저나 저희 친정을 대하는 태도도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직장 관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제가 회사 정리할 때 보였던 그 즐겁기 짝이 없는 태도는 또 어떻고요. 그 이후로 제 새끼 키우고 살림하느라 몸이 남아나지 않는 제 마누라를 마치 식충이처럼 취급하던 건방진 태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실패나 다름없었어요. 집에 월급 가져오는 것 말고는 제 입장에서 이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제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제 한 몸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니 그리 이점이라고 할 것도 못 되지만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제 새끼 아빠이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딸 먹이고 입히고 있으니 저도 제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어머니 앞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몸이 부서져라 음식이며 살림이며 해냈어요. 반찬 투정하는 남편놈 딱 굶겨 죽였으면 싶었으나 매일 저녁 정성 들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설마다 보양식 해다 바치는 것도 빼먹지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남편이 왜 그렇게 저랑 결혼 못해서 안달이었는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도 결국은 아내의 할 도리를 다 해내는 저였습니다. 그런 제 성정을 진작에 알아차린 거였겠죠. 결혼만 하면 자식 알아서 키워주고 식사며 살림이며 완벽하게 되는 그런 안락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데 결혼 전 그 잠깐 제 앞에서 알람방귀 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영업직이라서 퇴근이 이른 편도 아닌데 집에 와서 꼬박꼬박 저녁 받아 챙겨 먹는 걸 보면 그리 음식 타박을 해도 제 요리 솜씨를 썩 만족스러워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둥이로 나불나불 음식이 어떠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저 길 한번 들여보겠다는 개수작인 건 티가 나도 너무 났어요. 그 시간에 퇴근하면서 그놈이 먹은 게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접대인데 술을 처먹든 밥을 처먹기는 먹기야 했겠죠. 나날이 뒤룩뒤룩 튀어나오는 뱃살이 그 증거였어요. 심지어는 지 입맛에 맞는 반찬 해주면 도시락 싸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에서 식대에 빤히 나오는데도 말이죠. 하여간 식탐까지 참 징그러운 인간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은 의료기기 영업일이었어요. 사무실에 붙어있는 때는 출근 시간이 잠깐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인근 병원을 돌며 의료기기 영업을 했습니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 쪽 대부분이 영업일이 꽤 만만치 않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병원 상대로 접대도 많은 편이었죠. 거나하게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이 좋은 집 가정이었으면 그런 남편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었겠으나 술이면 환장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다른 영업직 사원들은 원치도 않는 술 마시는 걸 그렇게 괴로워한다고들 하던데 이 인간은 회사에서 책정한 접대비로 공짜 술 실컷 마실 수 있으니 돈 굳었다며 주책스럽게 좋은 티를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놈 뭐 예쁘다고 걱정씩이나 해주겠어요. 그저 꿀물 한 잔 타다 주며 제 할 일 다 했다 했죠. 그렇게 씻지도 않고 널브러진 남편 옷을 여느 때처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라고는 도통 할 줄 모르는 인간답게 항상 재킷 주머니는 접대 영수증부터 온갖 잡동사니와 자잘한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영수증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호텔 객실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술집이나 식당은 물론이거니와 시시때때로 들어가는 각종 선물들로 별의별 영수증이 다 튀어나오고는 했지만 호텔 영수증은 또 처음이었어요. 대번에 드는 생각이 이 인간이 나가서 여자라도 만나나 하는 거였죠. 저한테 그리 살가운 사람도 아니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동료 직원 와이프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 옷에서 숙박명소 영수증이 나와서 제가 집안에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남자 옷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아내 입장에서 눈이 뒤집히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접대하는 의사놈이 자기 내연녀랑 호텔 가는데 카드 긁어달라고 하더래요. 어차피 네 돈 아니고 니네 회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나오는 돈 아니냐면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진짜 기가 차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오죽하면 내가 블랙박스까지 확인해봤겠어요? 근데 진짜더라고. 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의사가 버는 돈이 얼만데 자기 불륜하는 돈까지 접대를 받고. 그 꼴 당하고 내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래도 그 집은 부부 사이가 꽤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런 황당한 일도 있다고 하니 섣불리 판단한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들 놀랍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제 식구 그렇게나 업신여기는 놈인데 저한테 무슨 신의가 있다고 정절을 지켰겠습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정황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접대에는 술접대가 대부분일 텐데 그놈이 헛짓거리 안 하고 돌아다녔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인데 남편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얘기 들을 때 블랙박스 확인했었다는 소리가 떠올라서 남편이 잠든 틈에 살짝 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랑 술이 떡이 되어서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던 호텔로 함께 얼싸안고 올라가는 모습을 말이죠. 그걸 보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있는 거 불륜의 증거를 제 두 눈으로 떡하니 확인하는데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비록 사랑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재취업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집구석에 주저앉혀놓고 저놈 혼자 세상 저 좋을 대로 나대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또 억울했습니다. 저놈만 아니면, 저 쳐죽일 놈만 아니면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생각하니 분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남편의 불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만 아니었으면 당장에 이혼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한이 있더라도 제 한 입 어떻게든 채우며 살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딸아이 친권은 고사하고 양육권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마누라고 제 새끼고 나 몰라라 하는 놈이 제 손으로 애 키우려고 들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먼저 이혼 서성 걸었다고 감히 괘씸한 마음에 저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들면 어떡해요. 실제로 이혼할 때 남편 쪽이 불륜 등으로 명백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쪽이 경제력이 없어서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남편 쪽으로 가져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실제 양육에 관여할 의사가 없어도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괴롭히려고 들 심산으로 양육권까지 싹 빼앗아 갔다고요. 한마디로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뺏기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으니 어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고는 할머니에게 애 떠넘기는 일이 부지기수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며느리라고 몸 약해서 딸 하나 겨우 낳았다고 우리 지아 별로 예뻐하지도 않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 손에서 키운다고 해도 걱정, 시댁에 맡긴다고 해도 아이 걱정, 계속 걱정이 되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이혼이야 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지아를 데려오는 일은 요원할 터였습니다. 그렇게 불륜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며칠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혹시 모르니 증거는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전에 말한 블랙박스 동영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저 인간 옷에서 나온 영수증이며 자료는 제가 다 챙겨줬으니까요. 접대용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저렇게 쓰레기 다루듯 하니 할 수 없이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있자니 대충 패턴이 보이더군요. 제가 그동안 잘 몰라서 넘어갔던 것 중에도 펜션 같은 숙박업소 영수증이 꽤 되더라고요. 그거랑 남편 차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대조해보니 꽤 많은 증거를 긁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났을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몇 달간 등장하는 여자는 모두 동일인이었습니다. 남편 다니는 동선이 거기서 거기니 여자 신원을 밝혀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동네의 병원 의사였습니다. 상간녀 전체를 확인하고는 분노보다는 실소가 먼저 터지더라고요. 의사면 그래도 공부 많이 해서 힘들게 그 자리까지 갔을 텐데 불륜을 해도 뭐 저런 덜 떨어진 놈하고 놀아날까 싶어서요. 얼굴이 잘생기기래 몸매가 좋기를 해 배 튀어나온 중년 영업직 아저씨 뭐가 좋다고 저러고 사나 생각하니 그 잘난 여자가 애잔하기까지 했습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자기가 윗사람이라도 되는 듯 거만을 떨던 남편놈이 그 여자한테는 거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굽신거리더라고요. 현지 씨는 뭐래도 이렇게 세련됐어요? 선물하는 사람 보람있게. 우리 마누라는 뭘 걸쳐놔도 거적대게 같은 게 사람이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할 줄 알지 여자라고는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현지 씨한테 이렇게 사족을 못 쓰지. 상간녀 앞에서 제 마누라 깎아내리며 좋다고 낄낄대는 눈꼴을 보니 당장에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라고 남자로서 매력이라고는 코털만큼도 없는 저 같은 놈하고 살고 싶어서 같이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지아 아니었으면 진작 버렸을 놈이 감히 상간녀라는 여자 앞에서 저를 여자로서 전혀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수치심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갖은 더러운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꼴값을 떨고 있는 연놈들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새벽에 기어들어와 자빠져 있는 놈에게 물을 한 바가지 퍼다 물벼락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미치긴 네 놈이 미쳤지. 이 더러운 불륜놈 새끼야.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격에 놈 얼굴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제 양 어깨를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흔들어댔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 이거 놔. 안 놔? 놔, 이 새끼야!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다 서로 씩씩대며 노려보는 대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장 네 더러운 짓거리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 확인했다 쏘아붙이려다 그래도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 아직 까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방팔방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네 놈 아는 사람 하나 못 볼 줄 알았냐? 뇌가 없어도 아주 유부녀랑 붙여먹을 생각에 눈가를 베는 게 없었나 봐. 어? 너 현지씨 신상까지 털었어? 와, 너 진짜 무섭다. 이런 뻔뻔한 놈이, 그게 불륜한 놈이 할 소리야? 네가 이렇게 독한 여자니까 내가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얘기 들었다니까 더 숨길 것도 없고. 야, 너 같으면 그런 여자가 관심 있었는데 그냥 있겠냐? 집에서 후줄근한 여자만 보다가 그 잘난 여자가 만나보자는데 싫다고 하겠냐고. 거기다 무려 의사인데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의사를 만나보겠냐? 너보다 능력 좋지 얼굴 예쁘지 길 가는 남자 갖고 물어봐라. 열이면 열 다 너보다 우리 현지씨를 택하지. 야, 너 말 다 했어? 할 말이야 차고 넘치지. 너 행여나 이혼 한 해만에 설칠 생각하지 마라. 너 이혼 소송 거는 그 순간 우리 지아랑 못 볼 줄 알아. 변변한 직업도 하나 없는 게 무슨 능력으로 내 딸을 데려다 키워? 군소리 말고 넌 지금껏 하던 대로 집안일이나 하고 우리 지아나 잘 키울 생각이나 해. 너같이 아물짝에도 쓸모없는 여자를 그래도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아주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알았냐?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남편놈이었습니다. 저는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아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문이 막혀서 시원하게 대꾸 한번 못해준 게 억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이 떠나가도록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자다 깬 지아가 후다닥 안방으로 건너왔어요. 엄마 왜 그래? 지아야. 아이가 보는 앞이니 어떻게든 진정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나라라도 잃은 듯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꼴을 보는데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딸아이 역시 저를 보면서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울지마, 엄마. 지아야,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모녀가 그 새벽에 한참을 얼싸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도 저지만 우리 아이 꼴도 말이 아니었어요. 목이 퉁퉁 붓고 눈이 불어터지도록 울어댔으니 미열까지 나는 딸아이를 보며 복수심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 놈 말 맞다나 우리 지아를 잃을 수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이혼 소송조차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놈 말처럼 쥐죽은 듯이 참고 살자니 그건 그것대로 화가 차올라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놈이 아니라면 그 상간녀라는 여자에게라도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만 제 숨통이 트일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저 여자가 남편 채갔으니 저도 저 여자 남편 채가는 게 공평한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사랑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놈인데도 말이죠. 그만큼 저도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여자 신원을 확보했으니 그 남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난 여자의 남편답게 상간녀 남편은 제법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님이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 소개에서 확인한 사진을 보니 외모도 멀끔한 것이 제 남편놈하고는 비교하는 게 미안할 지경이더라고요. 도대체 그 여자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먹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하기야 불륜하는 것들 심리를 정상인인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 같은 평범한 여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그 남자한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 앞에 죽치고 며칠을 지켜본 결과 회사 접대 차원에서 점심시간대에 그 남자가 자주 가는 고급 한정식집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저를 아주 버리진 않으셨는지 마침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샵까지 들러서 최선을 다해 그럴싸하게 용모를 꾸미고 실로 오랜만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죽지는 않았던지 임시 파트타임으로나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호시탐탐 그 남자가 오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예약 명단에서 그 남자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심장이 미친 듯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일인지라 제가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긴장되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속마음을 감추고 접대 상대와 함께 예약실로 들어선 그 남자 앞에서 겉으로는 침착하게 서빙을 했습니다. 함께 오신 분이 통화 용건이 있으신지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싶었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 앞에 가서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는 맛있게 잘하고 계신가요? 네. 네. 맛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접대 중간에 갑자기 말을 거는 제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하는 게 매너가 몸에 밴 사람 같았어요. 그 여자는 이런 남편을 놔두고 대체 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며 제가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뵀는데 대표님이 너무 멋지셔서요. 혹시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제 말에 그 사람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긴 하지만 며칠간 단단히 용모에 신경을 써서 제 겉모습이 그리 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남자라면 그냥 유일거리로도 한 번쯤은 눈길을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이런 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지 그리 말을 걸고도 두려운 마음에 손이 벌벌 떨렸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반응은 단호했어요. 혹시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저 유부남입니다. 아들도 둘이나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잠깐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물컵을 실수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제 손이 벌벌 떨리는 걸 그 사람도 분명 보았을 거예요. 분명한 거절 의사에 저도 모르게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걸 깨닫자 순간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수치심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뒷말을 잇지 못하고 제가 눈물만 뚝뚝 떨구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분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간신히 눈물을 추스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김현지 씨 남편분 되시죠?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거기다 자기한테 수작권 여자 입에서 나오는 제 아내의 이름이라니 제가 그분이라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내 한숨을 쉰 그분이 제게 손수건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덜덜 떠실 거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뜻밖에도 상간녀의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낯선 여자의 말에 그분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으나 저한테 증거 자료가 이미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불륜 사실을 받아들이고 참담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그분이 좋은 분 같아서 더더욱 이 사실을 모르고 살기에는 아까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까지 있더라고요. 저 유복한 가정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들의 자기는 을사식이나 되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제 남편놈 같은 모자란 놈하고 그리 더럽게 놀아난 건지 다시 한번 그 여자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추스른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석영 씨가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에게 속아서 살았겠죠. 그건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석영 씨도 남편에 대한 분노가 크신 것 같은데 왜 이혼하지 않고 저한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랑 우리 딸 기만한 저런 놈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은 넉넉하신 분이니까 제 마음 이해 못 하시겠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아이 양육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이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인간 만나면서 직장도 원치 않게 그만둬야 했고 아이 키우면서 그간 공백이 짧지 않으니 제대로 된 직장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쉽게 이혼 소송을 걸겠어요. 그러다 우리 딸 뺏기면요. 그놈도 그걸 아니까 불륜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겠죠. 아마 그놈은 제가 대표님 만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자기 뜻대로 분해도 숨죽이고 제 뜻대로 살아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대표님께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려드리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좀 전에 무례가 용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었던 거예요. 우리 지아를 두고 남편놈이랑 똑같은 더러운 짓을 하려고 했다니 이건 저희 딸에게 속으로 평생을 사죄해도 모자랄 겁니다. 제 사정 설명을 듣고 그분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입장에서는 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날이 다 저물도록 두 눈을 형형히 빛내며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놈 불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폭로한 다음부터 남편 놈은 자기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제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간만에 풀이 죽은 제 모습에 흡족해 하기까지 해보였어요. 저는 놈이 그렇게 계속 착각 속에 살 수 있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보고 그 쳐죽여도 모자랄 놈 저녁까지 따박따박 해다 바쳤습니다. 돼지처럼 처먹는 놈 목구멍에 콱 음식을 처박아서 죽여버리고 싶었으나 이것도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애써 스스로를 달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편의 회사 게시판과 그 지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유부남 회사 직원과 역시 유부녀인 접대 대상 여의사의 불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포함된 게시글이 말이죠. 바로 남편놈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곧장 지역 커뮤니티가 터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 지역 주부들 비율이 가장 높을 테니 그들에게야 이런 사건이 감정이입하기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볼 것도 없는 남편놈이 마누라 무시하며 너보다 잘난 여자랑 불륜할 테니 너는 애 뺏기기 싫으면 쥐죽은 딜 살라니. 유부녀들의 없는 분노도 끌어올릴 만한 대사였죠. 모자이크로 연놈들 눈만 가린 영상은 사실상 그냥 대놓고 둘 얼굴을 공개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상 털리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달이 건너면 누구든 알아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죠. 당장에 그 여자 병원부터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랑 엮였다가 내 남편도 눈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유부녀들의 특유의 유대는 아주 효과적인 도화선이 되어주었어요.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 상간녀로 신상이 싹 퍼진 그 여자 피부과는 지역 블랙리스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피부과 고객들이 대부분 여자인데 온 동네 여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으니 이 동네에서 병원 장사하는 건 텄다고 봐야죠. 야, 너 미쳤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뭐야? 남편님이 회사에서 이미 욕이며 봉변은 다 당하고 왔는지 씩씩대며 들어오는 거를 보니 드디어 내가 바라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화를 내는 놈 면상에 있는 대로 힘을 실어 싸대기를 철썩 내렸었어요.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 제 기세에 놈이 얻어맞은 면상을 부여잡고 어안이 벙벙해져 멍청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더러운 짓거리는 네가 했는데 왜 내가 죽어? 죽는 건 네 놈이랑 네 그 잘난 상간녀 그년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진짜 지아 뺏기고 싶어? 네 놈 주제에 무슨 수로 감히 나한테 우리 지아를 뺏어? 네 놈은 이제 네 놈 자리 보존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할 판에.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며칠 전 상간녀의 남편과 대화를 나눈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제 딸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모욕을 당하고도 제가 참고 있는 건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이석영 씨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힘을 합쳐요? 네. 저도 배우자한테 이런 살떨리는 배신을 당해놓고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쪽에서야 그 여자가 유책 배우자고 저한테 양육 능력이 있으니 소송은 제가 이기겠죠. 하지만 이석영 씨 남편도 저한테는 가해자 아닙니까? 기껏해야 저는 상간남 소송이나 할 수 있겠죠. 저는 둘 다한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석영 씨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만 어떡해요? 이혼 소송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뜻밖의 제안에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가 망설이는 줄 알았는지 그분이 저를 설득하겠다고 다급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아이 뺏길까봐 이혼을 주저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 아이만 확실히 데려올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놈이 아이 양육할 수 없도록 가진 걸 다 빼앗으면 될 일이죠. 그만한 복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이 데려오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것도 제가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급히 사무 보조 직원을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순 업무라서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을 테지만 제 소개면 인턴 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거예요. 그 친구가 사람이 참 괜찮아서 직원 처우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아이 친권 양육권 가져오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남편놈에게 복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제안받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저한테야 정말이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혼 도와드리는 건 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저로서도 복수 때문에 이석영 씨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주소는 그에 대한 대가이자 저한테 사실 알려주신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그 여자한테 이용만 당하고 호군 어르시나 했을 테니까요. 그 여자 병원 다 제 돈으로 차려준 겁니다. 없는 집안에서 머리 하나 좋아 을사된 여자 저 만나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지금껏 아낌없이 퍼주며 살았어요. 병원 실소유자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 덕에 여기까지 와놓고 저랑 저희 아들들까지 기만하다니. 그럼 제가 준 건 다 빼앗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석영 씨가 준 증거들 아니었다면 아무리 저라고 해도 이혼 소송이 참 지저분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 가져다 주셨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약속한 대로 그 며칠 사이 소개받은 회사로 나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혼 변호사도 붙었습니다. 준비해둔 게 워낙 많아서 따로 자료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 저도 참 이를 갈았었구나 싶더군요. 온 동네며 회사며 니놈이 그년이랑 놀아난 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네가 지금 그 영업직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접대비로 호텔까지 들락거려놓고 이 더러운 놈아. 감히 니놈이 내 딸을 인질로 삼고 나를 협박해? 내가 니놈 뜻대로 숙이고 살 줄 알았니? 내가 니놈 패가망신하는 꼴을 보고 말 거야. 그날 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놈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승자는 저고 저놈은 이제 줄줄이 패할 일만 남았죠. 사태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그렇게 거만 떨던 놈이 제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우리 지아 아빠잖아. 천륜을 어떻게 끊어. 지아도 아빠가 회사 쫓겨나고 알고지돼서 집까지 쫓겨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 지아를 봐서라도 제발 여보. 그 더러운 입 닥쳐. 나를 우리 친정 식구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 주제, 자식이라고 한 번 살갑게 안아주지도 않은 주제 니놈이 무슨 아비 자격이 있다고.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은 우리 지하 옆에서 꺼져주는 게 마지막 아비로서 할 도리야. 그리 잘났다는 네 상간녀년이랑 껴안고 같이 살면 되겠네. 아, 그 여자도 지금쯤 집에서 쫓겨났을 테니 이제 서로 별 볼 일 없으려나? 밖에 추운데 둘이 껴안고 있으면 좀 덜 춥지 않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썩 꺼져. 그렇게 그 더러운 상간남을 제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정말이지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놈을 제 인생에서, 우리 딸아이 인생에서 치워버릴 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아마 그분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시원한 결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죠. 비록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만난 얄궂은 인연이기는 합니다만 저한테는 분명 귀인이 틀림없었습니다. 더러운 불륜 이야기에 회사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게 만들었으니 회사 윗선에서도 남편놈에게 노발대발했습니다. 가서 계약 따오라고 쥐어준 회사 돈으로 제 불륜 노름하는 데 쓴 것도 모자라 호텔비까지 댔으니 명백한 횡령이기도 했죠. 남편이 해고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해고뿐이겠어요. 회사 이름에 먹칠한 것도 모자라 횡령까지, 회사에서 놈에게 소송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무려 사측에서 개인에게 건 소송인데 놈 주제에 당해낼 지간이 있겠어요. 결국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되었는데 그놈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갚아나갈지는 궁금하지도 않네요. 이혼 소송은 볼 것도 없이 저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불륜에 자녀 양육권을 두고 협박까지, 죄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런지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책정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완전히 제 명의가 되었어요. 우리 딸 친권, 양육권도 당연히 저한테 왔죠. 놈에게 양육비가 책정되기는 했으나 놈 주제에 그거 보낼 능력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양육비 안 보내면 저도 애 얼굴 보여주지 않을 좋을 구실이 될 테니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상견녀 집안 역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잘난 아들 부족한 집에 장가 보낸 것도 아쉬웠는데 그 며느리라는 여자가 불륜까지 해서 아들을 기만했으니 그 시댁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상간녀 남편이 소송으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빼앗고 병원 빼앗은 것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에서 힘 좀 쓰신다는 시댁 어른들 서슬퍼른 기세에 상간녀는 다른 병원에 페이닥터로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단칸방에 틀어박혀 바깥 외출도 못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잘난 남편의 빵빵한 시댁의 좋은 직업까지, 세상 모든 일이 제 뜻대로만 될 줄 알았을 그 여자니 실패가 더욱 쓰게 느껴질 터였습니다. 그러게 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찹니까?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역시 공부머리랑 사람 지혜는 참 다른 영역인가 봐요. 상간녀 남편으로부터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 선물까지 잔뜩 보내셔서 손사래를 쳤으나 끝까지 저한테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 여자 밑에서 자라지 않게 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이석영 씨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따님한테 잘 전달해주세요. 앞으로 따님과 두 분이서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 이후로 그분과 따로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고마운 인연이긴 하지만 사실 서로 껄끄러운 관계이기도 하죠. 마음으로나마 저 역시 그분과 그 아드님들이 부디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소개해주신 일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 처우가 굉장히 좋아 일에 적응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정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학원 마치고 돌아온 아이와 둘이 좋아하는 음식을 번갈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놈이랑 같이 살 때에는 저 좋은 음식만 찾는 통에 저희 좋은 건 늘 따로 숨어가며 먹곤 했거든요. 그 식충이 없으니 집안이 이리도 평화롭네요.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 어둡게 만드는 제 아비가 없으니 한층 밝아진 아이 덕분에 웃을 일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웃고 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끙끙 앓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뭐 지금은 큰일은 다 해결되기도 했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이건 제 주장은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저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잘 참기도 하고 딱히 누군가와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남과 부딪힐 일을 딱히 만들지 않아요. 혹시 누가 와서 부딪히려고 해도 제가 피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정말 무던하고 잘 참고 또 성격이 좋은 걸로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선 그 일을 제대로 잘 이야기하려면 저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니까 집안 환경, 학벌,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건이라는 건 말입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줄 잘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건 정말 유별난 저희 부모님의 지론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답답할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든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무슨 비밀도 아닌데 자신들의 직업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름 이름이 좀 알려진 화가시고 아버지는 교수신데 정말 친한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저희 부모님 진짜 직업을 모르세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랑거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으시다고요. 오죽하면 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은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삼는 전업주부에 아버지가 그냥 대충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한다 정도로만 아세요. 학교에서 애기들 가르쳐요. 초등학교 교사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름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만 간다는 대학 교수를 있으면서 자기소개를 저렇게 한다니까요. 대단히 청렴결백해서 그러신가 보다 그냥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느낌을 본인들이 받는 걸 극도록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 버릇 아닌 버릇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누이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을 모릅니다.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에 별 관여를 하시지 않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적성에 안 맞는다며 대학을 그만둔다 했을 때도 그래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을 정도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저희 집 분위기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집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남편은 제가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생각보다 집이 평범해서 놀랐다고 했어요. 그럼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 줄 알았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해서 놀랐었어. 사실 평범한 게 아니긴 하지만 말이야. 시댁 어르신들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십니다. 남편이 대충 말했다고는 했는데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시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일찍 공부한다고 유학이다 뭐다 한국에 없었던 시절이 길었던 탓인지 남편은 본인의 누나와 그렇게 썩 친하지도 교류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만날 일도 적었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인상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긴 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시누이는 상년회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티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선 조금 조심하는 게 일반적인데 숨기지 못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숨길 생각이 없었던 건지 시누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팍팍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저녁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며느리 욕심 없어. 요즘 세상에 고졸 흔하지 않은데 그걸 그냥 단번에 허락하네. 누나! 얘, 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니? 아니, 나는 그냥 순수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슬쩍 보셨지만 웃어넘겼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긴 했지만 그러기 싫었어요. 그냥 다 말하지. 자기 학교 어디 나왔는지나 집안 배경 같은 거. 그런 걸로 태도가 바뀌신다고 그게 진짜인 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저런 말 나오는 게 더 싫어 난. 어디 대학 그만뒀다라고 하며 사람들마다 입을 댔거든요. 그 좋은 학교를 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 같은 말이죠. 저는 사실 그 말이 더 듣기 싫었어요. 제 선택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이죠.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중인데 말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의 지인분 중 한 분이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 같으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학교를 다니지 않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시다가 제 대답을 듣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잔소리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가 어려서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밖이 얼마나 험한데 돈은 쉽게 벌어지는 건 줄 아니? 그 좋은 간판을 왜 포기하고 나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을 헤쳐나가기가 쉬운데. 아휴, 너도 참 고집이 세다.
엄마의 지인뿐이라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엄마도 참고 있었던 건지 어쨌던 건지 듣다 한 소리 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애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하려고요.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닌데 그 학벌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이 소리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만나는 어른들에게 다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이야기인 거 알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질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었는지 말하지 않는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던 빵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네 유명 빵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나온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취직도 잘했습니다. 남편이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줬거든요.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게 좋고 뭐 그런 것들 말이죠. 부모님 덕분에 인맥이 넓은 편이라 여기저기 좀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 당신 덕에 취직 잘 된 거 알면 당신 업고 다니실 텐데 왜 말을 안 하겠다는 거야 대체.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걸 그렇게 싫다고 하셨는지 다 커보니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럽고 싫어서 남편에게 그냥 먼저 나서서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희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게 되실 일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은근히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긴 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신우이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것 그리고 학벌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매형도 제가 입학한 그 학교로 나온 사람이라고요. 한날은 뉴스를 보면서 열심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픽 웃으며 그러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깔보는 느낌이 묻어있는 말투와 표정이었어요. 아, 올케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 못 알아듣나?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특히 학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우월감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봐야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저는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막 화가 나진 않거든요. 애초에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요. 신우이가 나온 대학보다 제가 입학한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렇게 뭐 기분은 나쁘지만 큰일은 없는 상태로 나름 잘 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던지라 딱히 영향을 받지 않기로 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교수 임용을 준비하나 봐. 박사학위 때문에 논문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교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어느 학교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저희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학교였더라고요. 지금은 안식년이시라 2년째 쉬고 계시긴 했지만요. 그래서 아마 더 짐작도 못하시긴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계에선 나름 유명한 분이세요. 항상 늘 틀어박혀서 논문만 쓰고 공부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 말고는 아버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 이름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우이가 교수를 준비한다길래 들어보니 그 학교 학장님이랑 저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친하신 분이었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됐으니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해줄까? 우리 신우이 누구라고? 뭐하러, 장인어른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잘 되면 좋으니까. 자기 진짜 속도 좋다. 우리 누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막 도와주고 싶어? 자기 누나니까 그렇지. 남편은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준비를 한다는데 제가 아는 모르는 바닥도 아니고 알면서 모른 척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을 간 날 아버지에게 슬쩍 말하긴 했어요. 신우이가 문학장님 계신 학교에 교수 임용 준비한대. 내 이야기 했어? 모른다며. 지금도 몰라. 말한 적 없어. 뭐 굳이 가족된 사람들한테까지 숨겨.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딱히 숨긴다기보다 귀찮은 일 많아지는 게 싫은 거지. 엄마 아빠 누구다 하며 부탁 들어오는 게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거리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문학장님께 딸내미 신우이가 거기 교수 지원한다고 했더니 이름 물어봐서 말해줬다고. 본의 아니게 백을 쓴 것 같았지만 뭐 실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신우이가. 그래서 그냥 좀 도와줬다고만 생각했어요. 뭘 바란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리고 얼마 뒤 교수 임명이 확정되었다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고요. 가서 말해. 자기가 도와줬다고.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말 한마디 보탠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줬다 그러면 다른 부탁도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 진짜 귀찮아. 나는 완전 생색내고 싶을 것 같은데 자기네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저는 정말 순수하게 생색낼 생각 없이 신우이를 축하만 해주러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이 터졌어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를 이혼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그러기에 요즘 신우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저희를 향한 거였더라고요. 너희 애도 없잖아. 그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너 이번에 승진 누락됐다며?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승진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고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발표에는 남편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보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실은 남편의 승진이 누락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남편 대신 승진한 사람의 부인이 그 윗선의 누군가의 부인과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회사 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돌았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몰랐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막 엄청 억울하거나 아쉽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워낙 낙관적인 성격들이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약간 짜증난다는 말투로 신우이를 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돼 대체? 요즘같이 인맥이 다한 시대에 물론 나는 인맥 없이 실력으로 된 거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인맥이나 학벌이 다잖아. 그래서? 네가 부인을 잘 만났어 봐. 이번 승진도 네가 됐겠지. 네가 훨씬 평판도 좋고 시험도 잘 봤다며?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승진 하나 하겠다고 와이프랑 이혼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단순히 네 승진 문제가 아니잖아? 앞으로 주구장창 네 앞길을 막을 텐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인이 학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해?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댁 어르신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신우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 없이 그냥 뱉고 있었어요. 교수 임명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가족들은 뭐하냐 물어보는데 내가 쪽팔려서 올케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말을 못하잖아. 교수인 사람이 올케가 고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결국 누나가 쪽팔리니까 나보고 이혼을 하라는 거네. 나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 너한테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솔직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딱히 별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혼을 하라는 둥 하니까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오버하는 게 가짱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일을 이렇게까지 이혼을 하란 말을 하시면서 간섭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지나친 거지. 우리 집에 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이러는데? 적어도 쟤보단 나은 올케가 줄을 섰을 거다. 너는 어쩜 보는 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어떻게든 남자애가 그렇니? 진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 대학 중퇴했거든요. 적성에 안 맞아서. 못 간 게 아니라 제 선택으로 그냥 졸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뭐? 어디 지방대? 아님 전문대? 매형이랑 같은 대학. 그 말에 일순간 식사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신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 돼? 그 좋은 대학을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 뭐 원하시면 입학 증명서도 떼어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대학을 그만두는 멍청이가 어딨어?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어디 가서 제가 대학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꿈을 위해서 그만둔 건데 멍청하다는 둥 배가 불렀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참 보더니 그래도 지기 싫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고졸인 건 변함없잖아? 그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살아가면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만 해도 봐봐. 열심히 가방끈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기회도 오는 거잖아. 그게 누나 힘으로 된 건 줄 알아? 그럼 누구 힘으로 된 건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저희 아버지 성함이 강한국이세요. 갑자기 올케 아버지 성함이 왜 나와? 강한국? 네, 강한국 교수. 뭐? 형님이 이번에 붙으신 그 학교 문학장님이 저희 아버지 절친이세요. 제가 형님 그 학교 원서 쓰신다길래 아빠한테 말씀드렸고요. 문학장님이랑 통화도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형님이 저 안 입고 와 하셔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야기도 잘하고 다녔는데 이러시니까 진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대학 교단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모를 리 없었을 테니까요. 유명하신 분이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라고 조용히 옆에서 설명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배경을 왜 숨겨? 신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멍하게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이러면 워낙 이것저것 부탁해오는 사람도 많고 또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도 많고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자세히 말 안 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학생들 가르친다는 말은 했잖아요. 강한국 교수님이 그냥 학생 가르치는 교수냐고! 제가 그걸 왜 하나하나 설명하고 다녀야 하는데요? 신우이는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듯 했고 이미 밥도 다 먹은 뒤여서 자리는 거기서 파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딱히 비밀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홧김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야, 잘했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멋대로 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 사과하더라고요. 언젠가 알게 될 일이긴 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나게 망설이는 말투였습니다. 저기, 올케. 네, 말씀하세요. 문학장님이 올케 이야기하면서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자 하시는데 괜찮아? 일정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 빼볼게요. 그 전에 형님. 그건 그거고 어제 저한테 하신 무례한 발언들은 언제 사과하실 거예요? 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일하는 빵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평소에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제 한 말은 진짜 미안해.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제 배경을 알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신 건 저도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신다는 분이 그런 몰상식한 말을 막 뱉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문학장님께 추천드렸나 후회 중이거든요, 지금. 제 그 말에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혹시나 제가 안 좋은 말을 전할까 걱정돼서 그런 거였겠죠. 아니,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올케 말처럼 학생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반성하고 있어. 제가 제 배경 이야기 안 했으면 반성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신우이가 한참을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오늘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되려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회사 부부 동반 모임한다는데 당신 다음 주 금요일에 가게 빠질 수 있어?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자리는 싫어해서 잘 나가지 않는 편이긴 했지만 얼마 전에 신우이에게 부인이 집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나가서 뭐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러면 당신 또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을 거잖아. 괜찮아. 괜히 부인은 왜 안 왔냐 소리 듣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집에 있는 제일 괜찮은 옷을 입고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 긴장하는 타입은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나가보는 자리라 그랬던 것도 있었을 테지만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기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 직장 상사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옆자리와 앞자리에 그 남편의 승진을 누락시킨 상사의 부인과 그 부인과 동문이라 인맥으로 남편을 승진시켰다던 그 동료 부인이 앉게 됐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말이에요. 우리는 동문이라 진짜 금방 친해졌거든요. 이런 곳에서 동문 만나기 쉽지 않은데 반가우셨겠어요. 은영 씨는 그런 건 모르지 않아요? 고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은연중에 깔려있는 저 무시, 자주 당하는 일이긴 했지만 저는 별 기분이 나빴던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까지 느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귀찮은 일이 안 생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졸업을 안 한 거지 학교는 들어가서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살짝 웃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나마나 네가 나와봤자 지방대나 전문대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게 무시할 거리가 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사람의 학교를 물어보고 그걸로 판단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너무 저급하잖아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갚아주는 게 제일 통쾌한 법이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하긴 요즘 대학 자체를 안 가는 사람이 없긴 하죠. 비전이 안 보이는 학교에서 괜히 등록금이다 뭐다 돈만 쓰느니 금방 그만두고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게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제빵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머, 제빵 배우는구나. 다음에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요. 내가 또 그런 거 맛은 기가 막히게 보거든. 자기들끼리 이미 제가 좋지 않은 대학을 들어가서 학교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라 그만뒀다고 확정을 내렸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어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적성도 아닌 것 같고 졸업해서 적성에 안 맞는 일 평생 할 거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설경? 그거 문과탑 아니야? 서울대 경영? 과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진짜 너무 속들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들 2명도 신우이와 같은 눈으로 저를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이요? 네. 아들분이 제가 들어간 학교에 지원할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뭐 학교는 그만뒀지만 동문들이랑은 저도 종종 만나긴 해서 잘하면 제 동문들 후배가 되겠네요. 상사분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았거든요. 거길 왜 그만둬요? 진짜예요?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제가 왜 하겠어요? 금방 들통날 텐데.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부모님이 속 많이 썩으셨겠는데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1초 만에 그러렴이라고 하시던데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공부 지겹다고 매일 그만두고 싶으시다고요. 아버님이 아직 공부를 하세요? 만학도신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세요. 그 말에 한 번 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교수세요? 네, 나름 유명하세요. 성함이 강한국이라고. 강한국 교수요? 이번에는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 상사분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화가분도 강 교수님 아내분이시잖아. 아, 어머머머, 김민아 작가님이요? 어머머머머머. 둘이서 호들갑을 떨어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호들갑을 바로 보는 건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니라서 그동안 말을 잘 안 했던 건데. 이 사람아,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닌데요, 뭐. 어머님, 이번 전시회도 나 이번에 갈 건데. 저는 어머니 전시회 잘 안 다녀서. 그래도 이번에는 나오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인사 좀 하게. 순식간에 대화의 주제와 그 모임의 주인공이 저희 부부가 되었네요. 늘 이런 상황이 싫어서 비밀로 했던 거지만 이번에는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을 왜 굳이 숨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집안이다 하고 짠 하는 이런 상황을 즐기시는 건가? 남편의 동료 부인이 띠껍다는 듯 비꼬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누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제가 주목을 받는 게 싫어서요. 대단한 건 저희 부모님이지 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끝까지 말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러려고 했어요. 제가 기분만 안 나빴으면요. 기분이 왜 나빠요? 제가 어느 대학을 입학했는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빵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입학한 대학이 틀림없이 안 좋은 대학일 거라 판단하고 말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은연중에 제빵 일에 대한 무시가 깔려있는 느낌, 그런 걸로 저를 판단당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제 말에 그 동료 부인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사분, 부인분도 민망하셨던지 입을 다무시더군요. 물론 엄마를 소개시켜줄 마음이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웃으며 묻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싫어하는 거 다 했네. 그 이후로 남편은 직장에서 완전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의 사유라는 게 위에 어느 분 귀에 들어갔는지 팬이라고 사인을 받아달라는 요청과 한번 사내 강의를 모시고 싶다는 부탁 같은 걸 해왔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왜 제가 어디 가서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하는지 너무 알겠다고 공감해 주더라고요. 아버지는 흔쾌히 남편의 회사에 강연을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냥 그런 말도 들었다더라 라고만 말했지 해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강의를 쉰 지 너무 오래되었고 학생들 아닌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으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남편 회사에 강의를 다녀오고 나서 남편은 회사에서 높으신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는지 시댁에서도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인맥이든 뭐든 쓸 수 있는 건 써가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누이가 말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아버지 지인인 학장님과 시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말입니다. 아이고 은영아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저야 뭐 늘 좋죠. 아저씨도 건강하시죠? 그럼 아버지는 잘 지내시지? 두 분 자주 안 보세요? 나 보면 일하는 것 같다고 안 만나죠. 안식년을 제대로 만끽 중이잖아 그 사람. 하하호호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가 누가 봐도 끼고 싶어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희 형님이랑은 이미 인사도 다 하고 그랬지. 그럼 옳게 이야기도 많이 했어. 칭찬을 엄청 하시던데? 은영이가 좀 싹싹하고 착해야지. 내가 은영이 어렸을 때부터 은영이가 하는 말은 다 잘 들었어. 은영이가 하는 말은 다 맞았거든. 자네 그 신뢰를 높이 산 거야. 그럼요. 제가 옳게 복이 있네요. 아니 뭐 솔직히 웃기긴 했어요. 그렇게 고졸이네 뭐네 하면서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옳게 복이라니요. 물론 속으로 웃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식사 자리는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고마워 옳게. 아니에요. 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얼굴이라기보다 해야 해서 하는 인사 같았지만 말입니다. 본인도 민망하긴 했겠죠. 그렇게 무시하던 옳게 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께 건너듣기로는 신우이는 강의도 곧잘하고 평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에 밖에서도 셀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사실 말실수 같은 걸 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섣불리 제 신우이라고 말했나 하는 후회도 하긴 했었고요. 그런데 이 걱정은 아니나 다를까 금방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언제나 들어맞는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요. 학교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심사를 신우이가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누가 어떤 환경인지를 좀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주제를 두고 학생과 논쟁을 하던 와중에 그 학생에게 엄청난 말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학생은 이 전공을 왜 듣는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듣고 싶으니까 듣죠? 학생 집안 형편이 듣고 싶다고 듣고 이런 형편이 아닐 텐데? 취직에 도움이 되는 학점 이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해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신우이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직이나 되는 사람이 학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저급한 말을 하다니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순간 벙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들이 올라오고 청원이 올라오고 대자보가 붙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학생의 형편이나 집안 환경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사람이 교수라니, 그것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강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신우이의 몰상식함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계속 어이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 더하겠죠. 신우이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저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 않니? 하지만 나는 네가 걱정이구나, 은영아. 아저씨는 제가 그런 사람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셨거든요. 어차피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서 유별난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걱정하는 부모님께 제가 어디 참고 살 사람이냐고 신우이만 그런 거다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받으며 저도 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쯤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서는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상을 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어요. 올케,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 좀 전해줘. 나는 만나주지도 않으셔.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그냥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매달리시듯이 하더군요. 내가 너무 잘못한 거 나도 너무 잘 알아. 하지만 한 번 실수잖아. 한 번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나주지도 않으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울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큰 말실수고 여기저기 기사까지 뜬 일이라 바로 징계위가 열렸고 교수 해임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데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파랗게 어린 교수가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거니까 말입니다. 울며 저에게 빌고 있는 신우이를 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 친구에게는 사과는 하셨어요? 했는데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대. 그 친구가 용서를 해야 다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받은 당사자가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랬더니 신우가 본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막말을 시작하더군요. 없이 산 애들은 이게 문제야. 그놈의 자격지심. 누가 그냥 한 말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여기고 일을 키우고 문제 삼고 그런 거 말이야. 그냥 쿨하게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돼, 없이 산 애들은. 저는 태어나서 형님처럼 교양 없고 생각 없이 말을 뱉는 사람은 처음 보거든요. 제 말에 신우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한참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 생각한 대로 다 뱉는다고 그게 말이 아니죠. 형님은 남을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기 좀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니까요. 당연히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하면 아, 네, 그러시군요 하고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나요? 아직 용서를 못하겠어도?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자기 일에는 파르르거리면서 조그만 일에도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한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말에 남이 정당하게 화를 내는 건 이렇게 못 견뎌 하시니 제가 추천하면서도 괜한 사람 추천하나 싶었었는데 그 후회를 이렇게 빨리 다시 하게 만들어 주시다니 그것도 참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학장님께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이야? 네. 제 그 말에 신우의 얼굴을 험악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그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장님이 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찾아가서 형님은 그 자리에 맞는 인재가 아니라고 제가 한 말은 물러야 할 판국에 뭐라고요? 저보고 다시 전화해서 형님 부탁을 해달라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죠.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잖아. 이를 앙불고 말하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형님의 태도는 반성하라는 사람의 태도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해도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저는 형님을 소개시켜준 걸로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저한테도 사과하셔야 해요. 제가 절대로 안 해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그 전에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던 신우의 모습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역시 짐작대로였어요. 너같이 하등 쓸모없는 게 옳게라고 봐줬더니 지 집안이 좀 괜찮다고 신우의 말을 이렇게 무시를 해? 말은 바로 하세요. 이 모든 걸 다 차버린 건 형님이에요. 제가 아니라.
저를 노려보며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전했는지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불리한 건 쏙 빼놓고 별 큰 잘못도 아닌데 유난을 떨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정황을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쁘끄럽다며 사돈 어르신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시더군요. 남편도 전화해서 한 소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누이는 한동안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에는 제가 없는 날을 피해서 왔어요. 그러고 다시 교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얼마 뒤엔 다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단 한 사람을 어느 학교에서 데려가겠어요. 그것도 그런 사건으로 말입니다. 학교는 금방 조용해졌다고 들었어요. 해당 사건을 일으킨 교수가 해임당하고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사과를 하면서 여론도 좋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학교에 누가 됐으면 어쩌나 싶어서 밤에 잠도 설쳤는데 다행인 일이었죠 뭐. 시누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을 무시했거든요. 여자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무시를 하지 말라 하면 저 같은 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네 누나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어느 날 갔더니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마트에서 어머님이랑 장을 보는 와중에 직원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에서도 마트에서 일이나 하는 주제라고 했다가 어머니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대요. 그 나이에 말입니다. 다행히 마트 직원분이 큰 문제 삼지 않는 바람에 일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엄청 크게 화를 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어쩌고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시누이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급한 말을 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뭐건 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말이죠. 저희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요즘은 딱히 얼굴 볼 일도 없어서 더 할 이야기도 없긴 하니까요. 아, 저희 남편 회사 일도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머니가 전시회에 갔다가 남편 회사 상사분이 부인이라는 분과 마주쳤어요. 막무가내로 저를 앞세워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제 낯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판매가 된 그림을 자기에게 팔면 안 되냐는 등 다음 전시회에서는 초대장을 받을 수 있겠냐는 등 어떻게든 제 덕을 보려는 말을 서심치 않아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특혜를 주진 않아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입만 쩍 다시고 물러나야죠. 뭐 세상엔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조만간 제 가게를 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대학을 그만두고 그런 일을 하냐 손가락질하고 간섭했던 일이었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만 하던 시절보다 정말 수억 배도 행복하거든요. 제 인생인데 제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니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즐거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혹시나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면 한 번쯤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들 남들에게 상처를 줄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그냥 뱉는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 남기도 하니까 말이죠. 제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는 게 있으셨다면 그건 더 좋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